돈이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 돈에 대한 진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해결을 위해 물가라는 것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아이스크림 가격은 200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스크림 하나 가격이 보통 1,500원입니다. 7배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10만원 장을 보는데 장바구니는 점점 허전해지는 듯 합니다. 도대체 물가는 왜 자꾸 오르는 걸까요? 우리는 가격이란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로 수요공급 법칙.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과연 물가가 오르는 것이 단순히 수요공급 때문일까요? 2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1년이 안 되어서 3억이 되는 것. 자, 이것도 수요공급 때문일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팽창, 즉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돈이란 녀석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과거부터 돈의 양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왜 물가는 오르기만 했는지 돈이란 녀석의 실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이 어디서 생기죠? 여러분들이 일하면 회사에서 준다고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만드나요? 한국조폐공사?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돈은 조폐공사에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사실입니다. 허나 그 돈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럼 나머지 그 수많은 돈은 어디 있고 어떻게 생긴 거냐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조폐공사에서 1억 원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줬습니다. 시중은행은 여러분에게 이 1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자, 그럼 은행은 그 5천만 원을 다시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대출해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허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은행은 없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예금 한도 내에서만 빌려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갔는데 고객님, 안타깝게도 예금하신 1억을 홍길동 씨에게 대출해줬습니다. 5년 뒤에 다시 오세요. 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금으로 대출해주는 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대출을 해주는 것일까요? 조금 전 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돈이 돈다면 시중에 도는 돈은 정확히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 조폐공사에서 찍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중에 도는 돈은 당연히 이 1억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찍어내지도 않은 돈이 만들어진 걸까요? 내가 1억 원을 벌어서 금고에 넣어두면 돈은 계속 1억 원 뿐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예금한 1억 원을 그대로 두면 돈은 계속 1억 원 뿐입니다. 은행은 이걸 그냥 넣어두지 않습니다. 대출이라는 걸 해주죠. 은행은 1,000만 원만 남겨두고 A라는 사람에게 9천만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 통장에는 지금 분명 1억 원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은행에서 A에게 대출해준 돈은 9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도는 돈의 합은 1억 9천만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1억 원이 어떻게 1억 9천만 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은행은 1억 원을 다 대출해주지 않고 1,000만 원을 남겼을까요?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정부와 은행의 약속. 1억 원이 들어오면 은행은 1,000만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대출해 주어도 된다라고 정부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돈 9천만 원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부분지급 준비율이란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을 대비해서 은행이 쌓아두어야 하는 돈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행은 은행에 들어온 돈 중 10%만 남겨두면 나머지는 전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사실 지급준비율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은행을 설명하기 위해 영국으로 넘어가 그 시초가 되는 금세공업자 스토리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영국 사람들이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6세기 영국의 도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대에는 금이 돈이었습니다. 근데 금은 무거웠죠. 금세공업자는 금을 휴대하기 편리하게 금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마련했죠.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이 금을 보관하기 위해 금세공업자의 금고를 빌렸습니다. 그럼 금세공업자는 보관증을 써주었죠. 보관증만 가져오면 언제든 금을 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보관료를 받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금화 대신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화보다 훨씬 가볍고 언제든지 금세공업자에게 가서 주면 다시 금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것을 본 금세공업자는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동시에 몰려오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맡겨둔 금화를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받기로 합니다. 대출이 잘 갚아지는 한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세공업자는 고객의 금화를 허락도 없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출하면서 받은 이자로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죠. 사람들은 금세공업자가 갑자기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들이 맡긴 금화로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금세공업자를 찾아갑니다. 내가 맡긴 금화 잘 있냐? 당장 확인해 보겠다. 이때 금세공업자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당신의 돈으로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나눠서 갖자. 사람들은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금세공업자 또한 걱정이 없습니다. 대출 이자가 항상 예금 이자보다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금세공업자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죠. 내 금고에 얼마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 아는 사람은 나뿐이야. 그는 곧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를 맘대로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관증을 써서. 사람들은 금세공업자가 금을 만든다는 사실을 근데 전혀 알 수 없었죠. 이 금세공업자들은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통상 10%만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이것이 10%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게 있지도 않은 금화에 이자 수입까지 벌어들이다 보니 어느새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은행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금세공업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몇몇 부유한 예금주들이 은행에 나타나서 그들의 금화를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뒤늦게 금화를 찾으러 온 사람들은 보관증을 주며 금화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죠. 왜? 있지도 않은 금화를 빌려줬으니까. 바로 뱅크런이 일어난 겁니다. 뱅크런 사태는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을 때 발생합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전한 은행일지라도 뱅크런이 일어나면 파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내줘야 하는 돈의 10%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때 볼 수 있습니다. 예금액 대부분은 은행에 있지 않습니다. 대출되었기 때문이죠. 은행에 두는 지급준비율은 통상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급준비율이 10%인 경우에 우리가 지금 몰랐던 이 돈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늘려보겠습니다. 은행에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100억이 들어오면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억을 전부 대출해줍니다. 자, 이제 시장에 도는 돈은 190억이 되었습니다. 90억은 지급준비율 10%를 떼고 다시 대출할 수 있는 돈 81억을 만듭니다. 81억은 다시 72억을 만들고 72억은 65억을 만들고 무한 등비급수압처럼 계속 돈이 불어나는데 이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치는 원래 있는 100억을 포함해서 총 1000억이라는 돈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주 업무는 여신 업무,
즉 대출입니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줘야 통화 시스템에 더 많은 돈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또한 매일같이 대출 조정 광고를 접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새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합니다. 현재 국내 지급준비율은 4% 미만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원하면 즉시 돈을 주겠다고 주장합니다. 허나 이 실제의 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시겠습니까? 돈의 대부분은 이 신용창조를 통해 만들어진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돈의 대부분은 컴퓨터 화면의 숫자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창조를 통해 늘어난 통화량은 물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량 증가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물가 상승, 이러한 현상을 통화 팽창,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셔야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